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금혁군과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 최근에 잇따른 북한의 이런 그 위기를 쭉 그냥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이것을 사실상 2008년에 김정일의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에 이제 김정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과 상당히 닮아 있다. 그러니까 김여정을 본인의 유고시에 사실상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확고한 리더로서 참모가 아닌 지도자로서 백두장군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흐름이 좀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통전부장 장금철 성명이 딱 보면 이제 북남 관계는 어떤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 이르렀다. 파국 상태다. 파국 상태다. 그 남조선 당국자들이 잘해보자 나와도 이건 그렇게 또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우리가 분석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좋은데 이제 북한이 어떤 이런 거를 할 때 일석몇조라고 하죠. 보통 일석이조, 일석이조인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 포석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김여정 후계 체제 만들기 그런 게 있다면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해서 그 측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 사실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 문제로 몇 년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아주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2017년부터 이제 달라진 대북 제재 강도로 인해서 북한이 정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중국까지 그 대북 제재 동참을 하면서 북한이 여러모로 이제 정말 힘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북한의 어떤 경제가 중국에 거의 87%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중국이 북중 국경을 완전히 폐쇄를 시키면서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지금 실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전체 무역의 한 80~90%가 중국과의 그 교역인데 그게 이제 압록강, 두만강 그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폐쇄됐죠. 이게 이제 그 1월에 그 폐쇄를 했죠. 1월인가 2월 초인가 그렇죠. 1월 그렇죠. 1월 말인가 2월 초까지 그렇게 얘기 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그 물자가 중국으로부터 물자가 안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지더라도 이게 코로나가 그 창궐을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거 걷잡을 수 없이 그렇죠. 이게 북한 경제 체력이라는 게 사실 내수 시장이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국내에서 뭘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유일한 어떤 생존줄이었던 중국이 그걸 막아버리는 바람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북 소식통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그 평양에서 한창 그 진행 중이던 그 대형 병원 건설이 있었대요. 그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제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인해 가지고 마치 그 중국이 우한에다가 굉장히 큰 병원을 짓던 것처럼 북한도 평양에 큰 병원을 짓고 있었는데 그 건설 물자가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압록강, 두만강 그 국경을 폐쇄한 거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물자가 안 들어오고 지금 평양에 짓기로 한 그 병원도 건설이 중단될 정도로 타격이 심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코로나가 들어오면 그 북한이 공중 방역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거의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막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갖고 일단 압록강과 그 두만강은 막아놨지만 요즘도 지금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요즘도 더 막아놓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주성화 기자님께서 밝히신 내용에 의하면 거기 김일성 대학 선배죠.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 주성화 기자님의 이제 어떤 그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번에 하나원에 들어온 탈북민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몇 명이래요? 3명이래요. 이번에 하나원에 입소한 평상시에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말 북중 국경이 이제 살벌하고 이제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100명 이상은 들어갔었는데 한 기수에 지금은 3명이라는 거는 정말 물샐 틈 없이 막아버렸다.
그걸 이제 그만큼 증명하는 거죠. 국경 통제를 빡세게 하고 있다. 네,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고, 어제자 신문에 요미우리 이제 신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정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몇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가 나올 만큼, 뭐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북한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중국하고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보따리 장수들은 뭐 밀무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3월인가 그때 4월쯤에 유럽 언론에서 이제 북한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사재기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 우린 그런 현상이 없다. 그리고 여자 그 유튜버. 그게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이제 물자가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애써 태어난 척 하는 거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김여정의 그런 도발이라든가 북한의 이런 도발이 김여정을 후계자로 이제 이렇게 올리는 한 가지 목적 플러스 뭔가 남한을 쥐고 흔들어서 본인들이 가장 급한 어떤 돈 문제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가 이제 2~3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좀 간당간당한 수준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들 내에 그 정권에 대한 뭐 불만 같은 것도 이렇게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북한 유학생들과 좀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사실 이건 제 유튜브에서도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 보면은 좀 호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막막하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불안한 상태다. 근데 그 유학생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북한 내에서는 상층인데.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도 편지가 오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불안하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어떤 전언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만은 않구나라는 걸 이제 흔히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그걸 외부로 돌리는 게 외부로 돌리는 거죠. 외부에 적을 만들거나 그게 내부의 불만. 그거는 뭐 북한뿐만 아니라 되게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꾸만 그걸 뭐 한국 탓으로 돌리고 중국 탓으로 돌리고 북한 탓으로 돌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제 북중 국경 폐쇄하면서 안 좋아지니까 인민들의 불만도 올라오고, 그걸 어딘가에게 표출을 해야죠. 그렇죠. 주목을 돌려야죠. 그렇죠. 그걸 이제 김여정이 나서서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다 그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무슨 저기 옥류관 주방장까지. 근데 그 옥류관 주방장이 왜 등장했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요. 사실 남쪽에서는 옥류관 냉면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돼 있죠. 근데 그 냉면을 소재로 대통령이 뭐 냉면 처먹으면서 뭐 온갖 요사를 큰일이라도 뭐 할 것처럼 온갖 요사를 떨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 하는 거는 이제 니들 끝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아까 북한의 각계각층의 어떤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상징적인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또 아까 의원님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냉면을 만드는 그 주방장을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을 인신공격한 거죠, 사실. 그럼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1953년에 거제인가요? 경남 거기서 태어났지만 본인의 아버지는 저기 우리 그 영화 국제시장 보면 흥남철수 빅토리아호, 그 흥남철수 할 때 그 빅토리아호를 타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경남도 출신이시죠. 함경남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저기는 뿌리는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갖고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 이상가족 상봉할 때 그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이던가 하여간 거기 자기 고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이 역대 좀 약간 뭐 친북적인 정권이라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세 번째인데, 그 전임 정권들하고 달리 조금 더 기대가 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컸을 거라고 봅니다. 컸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한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북한이 또 그걸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혜택까지 누리게 해줬는데 우리한테 오는 보답이 이런 거냐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 그 능라도 경기장. 그쵸. 이제 5.1 경기장이라고 부르는. 5.1 경기장.
거기 15만 명인데 거기 네. 직접 마이크 잡고 그렇죠. 연설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근데 네.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그러지 아유, 못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으로서는 엄청나게 뭐 특별한 그 저기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컸고 또 이제 그 2년 동안 뭐 예술인들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 봄이 왔네 뭐가 왔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분위기만 좋았을 뿐 유엔 정말 강력한 유엔 제재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오고 감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이제 그것에 큰 짜증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조상이 이제 이북 출신이고 역대 김대중 노무현보다도 확실하게 더 민족공조 우리 네. 민족끼리 네네. 더 화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15만 명 군중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특별 기회까지도 부여하고 있는데 네. 2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된 게 없다. 뭐 된 게 없죠. 아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그렇게 네. 입구에 특별하게 좀 대접해 줬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민족끼리에서 보니까요. 문재인이 아예 대통령자도 안 붙였어요. 문재인이 굴러 들어온 평화 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다. 네. 아 이거 근데 독재 국가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험한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뽑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너무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 대통령인데 그쵸, 네. 저도 뭐 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우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우리 국민의 이렇게 자존심이 얘기하는 있잖아요. 거는- 최소한에. 그쵸,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럼요. 확실하게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대했을까? 우리 민족끼리를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더 빡세게 화끈하게 네. 한다는 게 뭐였을까 했는데 뭐였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미국 때문에 또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미국을 좀 무시하고 무시하고라도 그 뭔가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게 솔직히 북한한테는 현금이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금강산 관광 그리고 그 금강산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공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가 있거든요. 아 원산 갈마. 바로 거기 위입니다. 김정은의 고향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바로 위에요. 예. 금강산에서 차를 타고 한 3-40분 가면은 원산이 나오거든요. 그 그걸 이제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관광 사업을 좀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그걸 또 북한이 끊임없이 이제 문의를 했어요. 사실은 한국한테. 근데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현금이 오고 가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고 근데 그게 좀 바뀌었죠 사실은. 올해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고 뭔가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엔 제재나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네. 그걸 개척해 나가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선거가 있고 나서 그 선거에서 여당이 그러니까 뭔가 북한의 우호적인 당 그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북한은 아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남한을 쥐고 흔들어서 흔들면 판을 흔들면 그렇죠. 네 재정립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 정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조달을 받겠다라는 게 북한의 이제 두 번째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거는 화끈하게 할 줄 알았는데 할 듯 하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눈치도 좀 전혀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야당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야당 눈치도 근데 뭐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불만이었던 게 드러납니다 진짜. 불만이었던 거고 그래서 올 그 신년 기자회견인가 뭐 어디서 이제 개성공단은요, 우리 업체가 다시 가서 물품을 생산하는 거고, 사실 그 북한이 얻는 것은 그 노동자 임금을 북한 당국에 주잖아요. 북한 당국에 주면은 북한 당국은 거기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을 떼고 북한 그 뭐예요? 그리고 북한 월급 체계대로 이제 북한 월급 체계대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 삥땅에 먹는 거 아니에요? 월급의 일부를 사실상. 북한 당국인데 그거는 이제 유엔 제재를 피해 가는데 훨씬 더 복잡하고 왜냐하면 뭐 생산하려면 기업들도 피해를 입으니까요. 그 생산 뭐 원부자재도 가서 그 갖고 들어가야 되고 기계도 갖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제 관광은 좀 그거를 피해서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초에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 뭐 예를 들면 제3국의 여행사가 예를 들면 중국의 여행사가
금강산 관광, 원산 갈마지구 이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네. 거는 뭐라고 제재망을 피해 나갈 그렇죠. 수 있다. 네, 이게 개별 여행이다 보니까 이제 제재망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노린 또 우리 한국의 친북 단체 하나가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그게 이제 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1만 명을 보내겠다. 이거군요. 저도 지금 아까 네. 자료 뽑은 게 이게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하고 배우 문성근 씨 네.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평화여행 2020 네, 그런 어떤 친북 성향의 그런 뭐 친북 성향이라기보다는 진보 단체죠 사실은.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북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1년에 1만 명 정도를 한국인을 이제 북한으로 여행을 보내는 그런 북한 원산 갈마 그렇죠. 국제관광지구에 내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4월 27일이니까 내년이 그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그 날인데 그때까지 한 10,000명 정도를 보내보자. 그러니까 이 제안서를 통지문을 지금 통일부에 전달했네요. 통일부에 전달해도 북측으로 좀 전달해 달라는 거죠. 이게 참 북한이 한번 으르렁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기는 모습이 자 우리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뭐 그 누구죠? 그 인천에서 당선된 그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우리가 북한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이런 적반하장식의 사고방식을. 송영길 의원이 저기 요번에 그 미국 흑인 미국 백인 경찰들 목도라도 조지 플로이드가 I can't breathe 그랬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똑같은 상태다. 그 국제사회 경제 제재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 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조지 플로이드는 뭐 딱히 큰 잘못이 없이 경찰의 그런 어떤 공권력의 침해를 받은 거라면 북한은 본인들의 핵무기와 그 대량살상 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이고 본인들이 그거를 해제하면은 제재를 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면서 우리가 숨이 막힌다. 이거는 완전 적반하장이에요. 전혀 케이스가 다른데,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완전 헛소리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거의 막말과 쌍욕을 통해서 모욕적 그 언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다. 돈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은근히 이게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판을 흔들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다시 남쪽으로부터 돈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걸 만들려는 의도로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뭔가 우리가 주도적인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뭐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의 전략이 고스란히 말려들어서 우리의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못할 망정 우리가 욕을 먹는 건 마땅하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국민은 대체 누굴 바라봐야 되는지 참 참담할 지경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미국에 향해서 금강산 관광이나 이 개성공단 이 재개는 그 국제사회 유엔 제재에서 좀 그 예외적인 조치로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요. 또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지금 뭐 한한상 문성근 이 친문 인사들이 뭐 10,000명 보내자는 것도 결국 저것 때문에 돈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니까 뭔가 저쪽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 속에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비핵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성공단과 또 금강산 관광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북한은 얻는 이익이 크지만 우리는 그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또 유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돈으로 사는 거 이게 원래 그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당시에 그 미스터 햇볕 정책이라고 했던 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어디 그 영어로 하는 그 세미나에서 그때 햇볕 정책을 설명하면서 buying peace라는 표현을 썼어요. 평화를 산다. 햇볕 정책이 그런 거다. 근데 요번에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건 결국 이 돈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저쪽으로 좀 돈을 보내주면은 집어넣어주면 이런 군사적 위기도 진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북 간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뭐 이심전심으로 네, 아기가 딱딱 맞습니다. 서로 왜 그런지를 서로 네. 또 이해하면서 네. 장군멍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쪽에서는 자꾸만 군사 도발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쪽에서는 자꾸만 뭐 금강산 관광하자 뭐 하자 네. 이 얘기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이건데 지금 우리 얘기 말로는 딱 그게 맞는 거네요. 북한이 요구하자마자 바로 순응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위장적인 평화 쇼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이뤄냈다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사는 겁니다 결국은. 마치 옛날에 그 체인벌린 그 영국의 그렇죠. 네.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종이장 휴지 쪼가리나 들고 와서 그렇죠. 나는 평화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그 체인벌린이 떠오르는 네,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김정은은 뒤로 빠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니까 여권에서요 어떤 그 얘기가 솔솔 나오냐 하면은 그때 그 판문점에서 당일치기 그 남북 2차 정상회담을 당일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네네. 그때처럼 요번에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김여정은 전면에 나서서 이제 험담을 하고 있으니까 김여정이 나설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조용히 있는 조용히 김정은이 있고 나서겠죠. 김정은이 오고 문재인이 네. 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거를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군사적 위기는 저는 증폭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북한 원래 개성공단 거기에 북한 육군단이 배치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육군단이 다시 그 개성공단으로 들어와서 뭐 신형 방사포를 배치한다든가 네. 금강산 지구도 원래 북한 군이 주둔하던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런데도 다시 들어와서 뭐 하는데 이렇게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고 깜짝 쇼를 또 해가지고 네. 또 감동의 물결로 감동의 물결. 역시 양 정상에 만나더니 한반도에 또 그 무슨 위기가 평화의 뭐로 바뀌었다. 네. 이런 극적인 쇼를 하면서 그러면서 금강산에 관광객 보내는 뭐를 한다. 이런 뭐 기획. 그렇죠. 어떻게 그런 봐요? 또 긍정 공간 그게 이제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극적인 상황에서 맺어진 협의에 의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다 이러면은 뭔가 좀 명분도 생기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위기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을 준 거지 관을 돕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변호가 그러니까 할 수 일종의 있고. 그게 안보 비용이다. 이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하나하나 빌드업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의원님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정작 판문점 회담의 주인공 김정은은 여전히 뒤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 결국 나중에 위기가 고조됐을 때에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결자 해지를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고 김정은이 나오면은 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여당이 또 이번에 네. 그 180석이 되고요. 어제도 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6개 상임위원장 밀어붙이게 해갖고 그냥 다 가져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무슨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보시거든요. 국가보안법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국가보안법까지도. 그게 결국은 다 이렇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위기를 진정시키고 뭐 한다 뭐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개정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최근에 북한의 일련의 그 위기 고조 그 언동은 보면 이제 김여정 후계자 만들기도 있지만 이제 남쪽을 막 이렇게 때려서 판을 흔들어서 결국 금강산 원산 관광을 가능하게끔 해서 거기서 달러를 뜯어먹자 하는 거다. 그 전형적인 수법이죠. 전형적인 이제 뜯어먹기 삥땅 수법이고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이 문재인 민주당 이쪽은 화답을 하고 있다. 네, 화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쌍수를 들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하여간 이거를 뭐 하루 이틀 이게 진행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